네, 정비법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정비법상 구청장은 특광한테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시장군수는 직접 해제를 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하여야 하는 사유.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필요적 해제 사유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해제가 있고 임의적 해제가 있죠. 자, 필요적 해제에 있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추진위원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 2년.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 3년. 토지등 소작할 때는 추진위는 없죠. 조합도 없죠. 추진에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 조합 몇 년? 3년. 고로 합의 몇 년? 합의 몇 년? 5년. 토지등 소작할 때는 추진에도 없고 조합도 없기 때문에 추진의 2년과 조합 3년을 합쳐서 5년이 되겠습니다. 1번. 조합이 설립인가 받아요. 조합 나왔네요.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나서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죠. 그럴 때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죠. 조합 나왔죠? 몇 년? 3년. 단, 이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가 나왔네요. 몇 년? 2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비구역을 만다 해제하는데, 이때는요 뭐의 해제하면 정비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한답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하죠. 그럴 때는 조합도 없고 추진도 없죠. 그럴 때는 4년이 아니고 몇 년이 돼야 됩니까? 5년이 돼야 됩니다. 5년. 그러면 해제되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날 추진위원회 승인 내지는 조합 설립인가는 뭐 된 것으로 보냐면 취소가 된 것으로 보고, 정비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불량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프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적인 부분, 해제의 효과적인 부분을 꼭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0분 들어갑니다. 자,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와의 계약 내지는 시공자 선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조합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아닌 자를 시공자로 만약에 선정을 하면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는 주택법이든 아니면 정비법이든 어디에 제출하게 되어 있냐면 조합에 보증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은 보증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장군수한테 나중에 뭐 하면 되냐면 확인을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조합원이 너무 작으면 경쟁 입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방법을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할 때는 대통령 영위지 않은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그죠? 우리가 수의계약 한다든지 불법 행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4번에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고 창립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여러분,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공자 선정은 창립총회가 아니고 조합총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시공자 선정은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위하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에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철거공사를 한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61번 들어갑니다.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했는데, 사업시행 계획은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요, 사업시행 계획 이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의외의 문제였다라고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점프하는 연습
용도로 쓰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해설해 볼게요. 사업시행계획 이하인데 1번 시장군수는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그죠? 시행자 하여금 사업비를 그죠? 일부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예치하는 사업비는요 30%가 아니고 20%를 예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안에 가로등 설치, 폐쇄 회로, TV, 그 다음에 범죄 예방대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지자체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학교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학생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200m 안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건물의 높이나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이 되죠.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받고 나서 대지 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을 하면 시장군수에게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이거는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한번 볼까요? 정비법상 재건축만 모았어요. 재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요 둘 다죠. 그죠?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구분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부릅니다. 3번에 재건축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만 주는 게 아니고 모두 줄 수 있다. 오피스텔을 줄 수 있고 오피스텔은 어디에서 줄 수 있냐면 어디에서 줄 수 있어요? 역세권이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30%가 돼야 됩니다. 안전지단은 재건축을 할 때만 인정을 하죠. 맞네요. 5번에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고 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재건축은 뭐한다? 제외합니다. 이거는 제외하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하냐면요.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재개발은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이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있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죠? 천병순, 천재지변, 병행, 순환정비 방식, 그 다음에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죠. 이겁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데 이거는 뭐는 제외한다? 재건축은 제외합니다.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개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한번 볼까요? 조합 총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총회는 소집하는 방법이 조합장의 직권, 그 다음에 조합은 얼마? 5분의 1. 근데 임원 관리는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대의원 얼마입니까? 3분의 2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을 합니다. 임원이 사임되거나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임원 선임이 없죠.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임원 선출을 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요. 시장군수는 뭐도 할 수 있냐면요.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의결은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는 게 몇 프로? 10%가 직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관리처분계획 요거는 몇 프로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20%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올해 20% 직출하는 것에 이거 말고도 하나 신설된 게 뭐가 있나요? 시공자 선정 지소의 총회도 20%가 직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과반수 출석, 요 내용이 24년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총회 의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20%가 출석했던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요거는 조합은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아니고 전체의 얼마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의 과반수입니다. 틀렸죠? 5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하는 것은 빼고 사업비가 순수하게 10% 늘어났죠. 그럴 때는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았냐면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리냐면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64번 들어갑니다.
정비법상 대지 가격평가인데, 자, 가격평가 시기는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재개발은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간평업자 2명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게 돼 있고, 재건축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사람 1명 하고, 조합총회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하나 하고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재개발 사업에서의 가격평가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맞네. 관리처분계획을 그런데 변경,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에 추산하니까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을 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전원 합의가 돼야 됩니다. 전원 합의. 많이 놓치는 지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양 예정인 거 또는 종전 거, 분양 예정은 새 거죠. 종전 거는 종전 헌 거죠. 그죠? 요거는 전원 합의로 별도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 아닙니다. 2번 틀렸네요. 3번에 관리처분계획에는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은 종전 그 가격 기준 날짜 언제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 기준일이 되어야 되겠죠? 맞네요. 4번에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비용을 요청하고 필요한 비용은 미리 선납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재건축에서 사업신재가 계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그죠? 한 사람 1명 이걸 갖다 만다 산술평균합니다. 맞네요. 자, 65번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주택법상 각종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주택법 용어 정의는 꼭 시험에 냅니다, 여러분.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는 이종 건생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은 뭐예요? 고시원이죠. 준주택입니다. 여러분, 준주택의 종류가 주택법에 따르는 준주택이 여기 있는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 이 4개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간선시설은요. 연결한단 말이죠.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 난방 등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에 서로 많은 거 연결하는 시설을 우리가 간선시설이다 이래 부릅니다. 3번에 가스, 통신, 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이고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할 때는 뭐더라? 간선시설이다. 아니죠. 자, 간선시설은요, 연결하는 거 맞아요. 근데 가스, 통신, 난방은 단지 안에 있어도 뭐가 된다? 간선시설입니다. 단지 안에 있어도 뭐라고요? 간선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을 누가 내냐면 100호 이상이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때는 공급자가 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부대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간선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면 사업주체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로 분류합니다. 방범 설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죠. 주민공동이용소는 편의를 주니까 복리시설이죠. 그죠? 정답은 3번에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66번. 자, 주택법상 조합이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을 시키는 업무는 웬만한 업무는 다 대행을 시키거든요. 자, 요거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조합 설립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고요. 회계 감사 업무를 갖다가 대행케 할 수 있고 시공자 선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고 사업의 종결이나 해산에 관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계약금 자금 보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조합 설립 업무 대행을 할 수 있죠. 근데 회계 감사 업무는 그죠?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안 돼요.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하든지, 예, 그죠? 각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말할 수 있다. 대행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이 끝나고 해산을 하는 것도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를 대행자가 대행케 하는데, 이거는 누구만 대행합니까? 신탁업자. 대행자 중에서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신탁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행은 일단 가능하죠. 그래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디귿, 미업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67번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볼 때는요, 항상 정비 기본계획을 떠올려야 되고, 정비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죠. 의뢰한테 의견 물어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30일, 정비 기본계획은 60일 안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시장의 경우에도 도안태 승인을 받는데,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대도시는 도안태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1번. 특광 대도시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공통점이고 5년마다 재검토를 검토합니다. 대도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도지사 승인은 받는다고 했죠. 정비 기본계획은 안 받아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주민 공람기한은 14일이 공통이죠. 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들을 때 의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60일 아니고 며칠? 30일이 되겠습니다. 3번 틀렸네요. 권리 변동 계획은요, 세대수가 증가할 때만 수립을 하는 것이지, 그죠?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으면 권리가 변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5번에 리모델링 되기 전과 후의 대지나 건물의 권리 변동 명세는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맞죠?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으로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국가주공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국가하고 주공만이지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승인 여부를 30일 안에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며칠? 60일이 돼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비법에 따르는 주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죠. 그죠? 갖추면 우리가 몇 개? 원래는 몇 개입니까? 30개죠. 그죠? 그런데 스스로 방식, 셀프 방식으로 하는데 진입도로,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죠? 예외적으로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원래 30개 이상인데 공동주택에서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로서 여기 3번 지문에 있는 스스로 방식의 개선사업을 하면서 할 때. 두 번째, 도생을 짓는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의 도생을 짓는데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고 전용 면적이 30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죠. 그럴 때는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습니다. 4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의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닌데요. 권원을 확보하면 되죠. 권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때는 국토교통부 영의 정한 바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서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군구한테 가서 착공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들어갑니다. 주택법상 청문입니다. 청문을 하는 사유는 물어봤어요. 청문은 주택법에 있는 건설 파트에 있는 4대 쟁점, 등록,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그죠? 이런 네 가지죠. 이 네 가지에 대해 불이익을 줄 때, 등록을 말소할 때,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때,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를 취소할 때, 이때 하는 게 뭐더라? 청문입니다. 그래서 전매제한 연장은 아니고요. 조합 맞고요. 승인 맞고, 리모델링 맞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청문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들어갑니다. 자, 임대주택이 나왔거든요. 자, 임대주택은 여러분 공부에서 2번 나와요. 재개발 임대주택, 지어야 하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임대주택, 지을 수 있죠. 안 지어도 돼요. 그래서 지어서 착하죠.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줘요. 용적률 완화. 그리고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 비율을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해버립니다. 토지 가격은 안 받고 기부 체납합니다.
근데 재개발 임대주택은 토지 가격을 받습니다. 뭐 그런 차이점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70번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따르는 임대주택입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 준공개를 받고 나서 지체 없이 인수에게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면 되고요. 용적률을 완화할 때는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 가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데 누가 우선 인수권이 있냐면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권이고 시도가 인수를 하지 않으면 국장한테 인수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에서 정해진 건축비에다가 토지를 대주는데 토지는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 기부채납합니다. 기부채납. 그냥 굉장히 싼 가격에 주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가지고 세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임대주택은 토지 가격은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만 받고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조합이 설립됐으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선정하죠. 자, 71번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여러분. 제한 대상 지역입니다. 요건을 빈칸을 똑바로 이어봐라 이랬는데, 요거는 과거에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죠, 그죠? 자, 국장이 지정합니다.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지정합니까? 투기 과열지구 중에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그죠?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은요,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가 돼야 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요, 투기가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교 대상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 상승률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소급에서 3개월간 주택매매 거래량이 3거리 20%, 3개월 동안 거래량이 20% 증가. 감소하면요, 3거리인데 증가가 아니고 감소면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요, 5대1을 초과해야 됩니다. 2개월간. 그런데 85 이하짜리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경우에는 10대1을 초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갈로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맞는 해당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이제 드디어 건축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72번 문제 건축법상의 건축법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연면적이 300, 목구조는 500 이상의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지진 발생 시에 기준된 내진 능력 공개가 나왔네요.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거는요,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물하고 똑같은데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중에서 일부 건물이 내진 능력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 목조 건물은 500이 맞는데 일반 건물은 얼마요? 200입니다. 200제곱미터. 그래서 300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몇 층입니까? 2층이고 목구조는 몇 층이에요? 3층 이상이죠.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공개합니다. 건축주는 6층 이상인데 연면적이 6층 이상으로서 플러스 연면적이 2층 이상의 건물은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은요, 50층 이상이죠. 초고층은 30층마다 한 개씩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준초고층 건물은요, 중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해당 건물 전체 층수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 5개층 이내에다가 1개 이상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73번 들어갑니다.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 있거든요. 자, 용도 변경하는데 뭐 대상을 찾아랍니까?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이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설군을 적어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를 써놔놓고 하나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기억해 보니까 판매시설이 나왔습니다. 판매시설은 뭐예요? 영업이죠. 창고로 바꾼답니다.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산업에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기억은. 그죠? 그러니까 허가네요. 요거는 허가 맞네.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1번하고 4번은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숙박을 위락으로, 숙박은 어디에 있어요? 숙박도 영업에 있죠. 영업. 그 다음에 위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락시설. 그렇죠. 문화집회에 있죠. 문화집회. 역시 밑에서 위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더라? 허가입니다. 허가 두 개 나와버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에 있냐면 산업에 있죠. 산업에. 그리고 종교는 어디에 있냐면 문화집회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뭐로 바뀐다? 아래로 바뀌니까 이거는 신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을 교육연구로인데 교육복지에 보면 여기에 의료가 있죠. 그리고 교육연구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교육복지에 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바뀌니까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대장의 기재사항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허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들어갑니다. 자, 대지 안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배수의 제한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된다.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다 유사, 매립된 토지는 성토 지방 계량을 해라. 대지에는 빗물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설치해라. 대지는 옹벽을 설치해야 되겠죠. 절토 성토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3m 이상이 아니죠. 1m 이상인 경우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뭐 해야 돼요? 콘크리트 구조해야 돼요. 2m 넘으면 축조할 때 만다 신고하죠. 옹2 이겁니다. 그래서 3m가 아니고 1m가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에 옹벽의 외 벽면에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들어갑니다. 건축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여러분 시군구입니다. 근데 대형 건물을 특광에서 지으면 허가권자가 바뀌죠. 특광으로. 그리고 시군에 지으면 허가권자가 안 바뀝니다. 단 도지사한테 가서 뭐 한다? 사전 승인을 받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가 3개죠. 대형 건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수질보, 그 다음에 교육환경, 주거환경보호. 1번.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시군구한테 가서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서울에서 15층이고 연면적이 15만이랍니다. 대형 건물이네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인데 21층은 안 되지만은 연면적이 15만이기 때문에 대형이죠. 그럴 때는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부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5만 제곱미터면 대형인데 공장과 창고는 대형으로 안 보거든요. 원래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구청장한테 가지 부산시장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맞네요. 4번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 자연환경 보호니까 보호하려는 게 외형이죠. 일정 규모가 돼야 되겠죠. 그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 위락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는 없어.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도한테 가서 뭐 받을 뿐이다?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고로 4번이 틀렸습니다.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건축하고자 하는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 답은 4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76번 도로 들어갑니다. 도로 안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포함합니다. 예정도로를 제외하는 게 아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4m가 아니고 3m 이상입니다. 막다른 도로는요, 10, 35 이상의 2, 3분 6인데 10 미만이면 2, 3분 6에서 2입니다. 그 다음에 35 미만이면 2, 3분 6에서 3입니다. 다 틀렸죠? 5번에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자, 지정할 때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죠. 해외에 거주하거나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더라.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데, 폐지 변경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도 의외의 문제죠.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이 아닌 걸 물어봤거든요. 건축협정 체결은요, 지구 단위 구역, 주환경 개선구역, 재정비 촉진지역 중 존치지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특별법에 따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고, 재개발은 아닙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암기가 돼 있으면 쉬운데 암기 안 돼 있으면 손 못 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점프하시면 됩니다. 78. 건물의 층수와 높이 산정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 계산할 때 지하는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이라면 7층 아닙니다. 지하를 빼기 때문에 5층이죠.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평균 층수가 아니고 가장 높은 층수가 건물의 층수입니다. 틀렸죠? 이번에 층수를 산정할 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몇 메다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16m 건물은 4층으로 산정해야 되는 거 맞네요.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시탑, 옥탑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이 당해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연면적 아닙니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층수 계산할 때 포함 안 됩니다. 높이도 포함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의 높이가 몇 메다를 넘으면 12m를 넘으면 12m입니다. 넘는 부분에 한해서 높이를 산정합니다. 다 틀렸네요. 4번. 일정 전체에 피로티가 있습니다. 피로티 청구는 제외하겠죠. 층고란 한계층의 높이입니다.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랍니다. 다만 한 방에서 높이가 울퉁불퉁하게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지하를 계산할 때도 그렇고 층고를 질 때도 그렇고 반자를 질 때도 그렇고 울퉁불퉁하게 높이가 다르면 평균입니다. 가장 높은 것이 아니고 평균 높이로 잽니다. 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에서 옳은 게 나왔습니다. 자, 79번 농지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지법은 제가 강의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강의를 했거든요. 랜드 하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강의에 농지법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농지법 강의 참고하시면서 농지법 버리지 마시고 시험 나오는 게 아주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랜드 하나 무료 강의에 가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시면 우측 상단에 무료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농지법 강의가 별도로 들어있을 겁니다. 수강 중인 분들은 내 강의실에 가시면 그죠? 해당 파트, 요약집 해당 파트에 농지법 강의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 소유입니다. 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면 그죠? 1만 제곱미터가 아니죠. 1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얼마? 세대원 전부가 합산해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1000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자,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인홍은 5년이 아닌데요. 8년이죠.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입니다. 법정기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인홍한 자가 법정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8년이죠.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에서 농지를 임대 사용대할 때는 2만 제곱미터만 임대 사용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 경영에 종사한대요. 종사하고 있으니까 경자죠. 농업인이죠.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해서 이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는 소유 상한하고 상관없죠. 경영에 종사하는 자니까 누굽니까? 농업인이죠. 농업인은 면적에 상관없이 땅의 농지를 계속해서 마을 수 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에서 옳은 지문이 나와버렸죠. 5번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데요.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냐면 1만 제곱미터 이내 범위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고, 그죠?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해서 임대 사용될 수 있으면 이 경우 임대 사용대 기간 중에서 소유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에서 오는 지문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농지 전용인데, 자, 나온 지가 제법 됐죠, 전용은. 자, 전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니까 착하죠. 일단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법에 따라서 허가가 어찌되는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거쳤죠. 그죠? 이럴 때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농지 전용의 신고를 했죠. 그렇죠. 그때도 허가를 안 받습니다.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 채굴을 위해서 일시 사용하고, 그죠? 3년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나서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한테 가서 뭐 한다? 허가를 받는데, 이거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입니다. 일시 사용이니까 뭘 조건으로 한다? 복구를 조건으로 하고요. 일시 사용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 3년 기간 동안이 아니고 토석 채굴할 때는요. 5년 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5년. 3년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개정됐습니다. 개정.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했죠. 이럴 때는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조치 명령 위반이면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80번은 제가 출제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출제했는데 80번은 답이 2개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에, 여러분 답은 아마 4번으로 나왔을 건데, 3번 지문에 개정된 걸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옛날 조문인 3년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5년으로.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 2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농림부 장관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해서 그죠?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80번에 틀린 걸 고르는 건데, 정답은 토석 채굴은요, 일시사용기한이 5년. 그래서 정답은 2개, 3번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4회 전국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공부 문제가 쉬운 거는 좀 무난한 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 유형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은 것들이 몇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런 킬러 문제를 냈는데 일부러 냈습니다. 일부러 이런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되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점프하는 연습, 그죠? 건너뛰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출제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니까 점수가 여러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지금 하는 페이스대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문제에서 45에서 50점 정도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은 합격에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회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점수가 45에서 50 사이 이상이 되면 시험에서 본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자, 고생하셨고 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뵙기로 하고 여기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